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진단 플러스의 김윤신입니다. 오늘 이슈진단 플러스에서는 미세먼지 제대로 알고 해결합시다라는 큰 주제 하에 세 번째 주제로 실내먼지가 더욱 유해하다라는 주제로 왜 실내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실내 거주자들의 건강에 유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임영욱 교수님과 양원호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한국실내환경학회 회장 임영욱입니다. 대구 카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양원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난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여 발표하고 있고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 700만 명을 초래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300만 명의 사망자 수가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숫자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실내 공기오염이 무엇이고 발생원이 어디에서 오고 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실내 공기 오염이라는 것 자체는 실내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사는 동안에 발생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 때문에 발생되는 질병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집에 가면 뭐 새집증후군이라든가 오래된 집은 헌집증후군 등으로 건축자재나 가구에서 발생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내게 되는, 특히 이제 난방과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되는 불완전 연소 물질들이 실내 공기로 이동되어지면서 미치는 건강 피해에 대한 것들을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실내 공기 오염으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계통의 질병, 그리고 특히나 알레르기 질환과의 연관성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실내 공기에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의 그 타겟이 되는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라든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로부터 받게 되는 건강 피해가 큰 알레르기 질환과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질병의 종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내 공기가 이제 오염이 됐을 때 결국에 이제 이런 주로 오염이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걸 오염 발생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발생원이 주로 있습니까? 뭐 두 분 다 워낙 전문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또 외계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내 발생원 미세먼지 초점을 둔다 그러면 주택 같은 데서는 청소할 때, 그다음에 뭐 음식을 만들 때, 그러니까 요리기구를 사용할 때, 그때 또 사람이 이동할 때 부유하는 것도 있고 좀 뭐 다양한 발생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외부의 공기하고 실내에서 발생한 게 발생된 게 같이 거기에 제실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뭐 건축자재에서는 이제 각종 다양한 가스도 나오고 있죠. 건축자재는 이제 아까 뭐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집중후군 같이 이제 새롭게 건물 세웠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있고요. 뭐 보통 휘발성 유해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물질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좀 더 깊이 본다 그러면 뭐 집안에서 쓰는 뭐 세정제라든가 방향제, 락스 같은 데서도 이제 유해 물질이 이렇게 증발해 갖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알려진 것처럼 뭐 발생원이 1000가지가 넘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외기에서 오는 것도 이제 주요한 발생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우리 생활용품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건축자재에 있는 것도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또 우리 사람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액티비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 또 애완동물 많이들 키우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때로는 우리 실내 공기를 오염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중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내라는 공간에서 왜 이렇게 그 문제가 되냐? 결국에는 우리가 현대인은 거의 85%를 하루에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다양한 실내에서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실내 공기 오염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대중교통 누구나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의 어떤 공기 오염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중교통은 이렇게 조사하면은 보내는 시간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시간 정도가 잡히더라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짧은 편인데 결국 2시간 동안에 주로 출퇴근 시간에 이제 타는 게 주로 지하철이나 철도, 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2시간 동안에 이제 물질에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는데 현재 국가에서는 고시로 이제 CO2하고 이제 미세먼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혼잡대하고 뭐 비혼잡대를 구분해서 하긴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해보면 사실은 미세먼지하고 CO2는 이제 환기 지표이기 때문에 제 3의 요소일 수도 있는데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농도가 높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외기 배기가스에서 이제 버스 안으로 들어오던가 지하철도 생각보다는 이제 환기 장치 안에 밖에서 공기를 끌어다닐 때 이제 필터만 있다 보니까 가스상 물질은 거의 그대로 들어온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 물질 가운데 미세먼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은 미세먼지 이외에도 다양한 지금 물질이 어떤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내에서 관리하는 물질들도 역시 이제 건강에 피해가 큰 것들 위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세먼지가 우선 첫 번째 암의 원인뿐만 아니라 건강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외의 물질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별하게 좀 높은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라돈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결국 화강암층에서 발생돼서 지하를 통해서 이동이 되어지는 그 물질인데 이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건축자재, 특히 이제 라돈 침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 속에서 부각이 되어져서 폐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물질이다 보니까 결국 밀폐되어 있는 실내 공기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노출이 되어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로 이런 물질들이 있겠고요. 또 한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공포에 휩싸였던 물질 중에 한 가지가 건축자재 중에서 주로 이제 절연에 대한 기능이나 화재 시에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속도를 조절해주기 위해 쓰는 물질 중에 하나가 성면이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건축자재 중에 80년대, 90년대에 꽤 많은 사용량들이 문제가 되어져서 아직도 건축자재에 일부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들이 부각이 되어져서 이러한 그 발암성 물질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로서는 일차적인 어떤 관리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주로 이제 접착제와 같은 데서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포르말데하이드와 같은 것들은 주로 이제 폐암이나 특히 이제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큰 대표적 물질이다 보니까 이 포르말데하이드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휘발성 유효한 물질 종류 중에서는 벤젠 등의 굉장히 좀 혈액암과 연관되어 있는 물질들도 일부가 있어서 아직도 실내에서 쓰는 물질 중에서는 암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발암물질 종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첫 번째의 문제겠고요. 그 이외의 물질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석유계 화학물질이나 건축자재에 쓰여지는 물질들이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것들로 명확히 규명이 되어 있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낮추어서 실질적으로 건강 피해를 줄이는 그런 쪽의 어떤 정책들이 바로 실내 공기 관리의 아마 출발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 공기 오염 물질 가운데 이제 뭐 말씀하시는 라돈이라든가 그다음 성면이라든가 뭐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에 일부 이런 발암성 물질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또 다양한 또 가스상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산화질소 같은 거 그런 건 어떻습니까? 아마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연소할 때 이제 뭐 과학적인 용어로는 열적질소 수람이라고 하는데요. 공기 중에 질소하고 산소가 고온일 때 좀 불꽃이 있으면 결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한 90% 이상이 가스레인지를 많이 쓰고 있어서 그 가스레인지 쓰는 동안에는 충분히 많이 나오죠, 사실은. 가정주부들이 좀 거기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낙스 계통의 그러니까 질소 산화물인데 그런 물질에도 많이 노출이 됩니다.
예, 그런 건 사실 많이 보고가 되긴 했는데 최근까지도 계속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연탄을 가정에서 많이 사용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아주 연 수백 명이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에 실내 공기 오염물질 중에 하나겠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라돈 문제가 라돈 방사능 문제라는 것이 이제 최근 그 라돈 침대 때문에 아주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모 회사는 아주 엄청난 피해를 본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라돈 방사능 물질의 어떤 반감기라는 거 또는 뭐 인체에 뭐 유해하다 또 이게 라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라돈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거는 1980년대에 미국이 중심이 돼서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가구에 대한 어떤 매매를 할 때 라돈을 실내에서 측정을 해서 일정 정도 이하가 될 때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라돈 얘기를 뭐 하고 있지도 않았었고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정도가 되어서야 이제 라돈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실제로 가정의 라돈 농도에 대한 것들을 측정을 해 보았더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2등에 해당될 정도로 실내 라돈 농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로 측정이 되어진 결과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등이 이제 체코고 그 이외에는 우리나라가 2등일 정도로 실내 라돈 농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들인데 실제 라돈이 방출되어지는 것은 주로 이제 자연에서 많이 방출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연 방사능이라는 말을 그냥 일반적으로 씁니다만 주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화강암층의 이 안반석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어져서 지하 토양을 통한 이동이나 지하수에 녹아서 실내 공간으로 이동하는 여러 가지의 경로에 대한 것들이 주로 밝혀져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반감기가 한 3.8일 정도가 되다 보니까 실내 공간으로 이동이 되어지면 꽤 오랜 시간 동안 머물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국적인 어떤 분포에 대한 것들이 실내로 어떻게 이동되어지나를 봤더니 주로 이제 백두대간 때 그래서 이제 산이 많은 지형일수록에 일반적으로 라돈 농도가 실내로 좀 많이 이동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이었고 그래서 그 중에도 전국적인 분포에서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는지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것이 현무암 계통의 그 안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얼마 안 높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측정을 해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전국적으로 거의 다 비슷한 분포였고 제주도는 현무암이 겉에 있긴 합니다만 안에는 결국은 화강암의 화산 폭발로 인한 현무암들이 겉을 덮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화강암층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라돈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고 따라서 이제 과거에는 주로 이제 단독주택과 같은 것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집이 균열이 이루어지게 되면 밑에 안반층이나 지하수계에 녹아있던 라돈과 같은 것들이 집 안으로 이동이 되어져 와서 문제가 많이 되어졌던 것들이 과거에 라돈으로부터 우리 일반인들이 노출이 되었던 형태라면 최근에 와서는 건축자재 중에서 특히 이제 대리석 계통의 것들이라든가 석고보드와 같은 것들 안에 원료가 어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지만 화강암을 기본 그 구조로 갖고 있는 토양 안반층에 대한 것들을 이용한 건축자재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어서 최근엔 신축 아파트와 같은 곳에서도 결국 이런 대리석이나 여러 가지 석고보드와 같은 것들을 썼던 재질이 원인이 되어져서 실내 공기로 라돈과 같은 것들이 많이 방출돼 나오는 문제점들이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생활용품 속에서는 건축자재 이외에도 음이온을 형성시킨다라는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일반 용품에서 생활용품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뭐 침대뿐만이 아니라 뭐 속옷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생활 제품에서 음이온이나 뭐 게르마늄과 같은 것들을 생성한다라는 여러 가지 비과학적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업계에서 활용을 해서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가적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이 라돈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생각나니까 한 30여 년 전에 그 강남에 그 사우나탕에 라돈 사우나탕이라고 해가지고 라돈 사우나탕에 가면 신경통에 좋다. 뭐
그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결국에는 이제 앞에 라돈이라는 말을 없앤 이제 그런 경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는 이와 같이 유해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이번 사태에 이제 라돈 침대라든가 기타 이제 다른 생활용품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 했을 때 한쪽에서는 엄청난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화학 물질을 내뿜는다고 하는 흡연이라는 것도 하나의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것이 또 간접 흡연이 건강에 영향이 있냐 없냐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흡연이 건강에 안 좋다는 그런 얘기나 조사나 그런 거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사실은.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난 5년, 6년 동안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좀 주관을 해서 복지부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실내 흡연에 대한 게 많이 규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은 당구장이나 술집 같은 데도 거의 다 금연으로 바뀌었고 아시는 것처럼 한 5, 6년 전만 해도 이제 식당 빼놓고는 나머지는 게다 허용하는 분위기였고 단계를 줬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실내 흡연은 금지된 상태여서 이제 세계 공적기구에서도 예전에는 흡연을 고려해서 환기량을 이만큼 하라 그랬는데 지금 그게 다 빠졌더라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가 흡연을 안 하는데 흡연하는 사람 때문에 간접흡연을 당해서 오히려 영향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실내에서 만약 금연이 완벽하게 금지가 돼서 실내 흡연이 없어진다 그러면 간접흡연은 좀 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또 밖에서도 흡연자 옆을 지나가거나 흡연자 때 냄새가 나거나 그냥 간접흡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간접흡연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간접흡연에서 건강 영향을 받는 거는 사실 국내 자료에서도 좀 더 유해한 물질이 끝에서 연소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더 큰 영향이 있다. 대표적인 폐질환일 것 같고 또 호흡기 질환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하고의 연관성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뭐 3월 달에도 이제 좀 고농도 미세먼지 때 지나가다 보면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하고 가다가 갑자기 내리고서는 담배를 피우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들을 하듯이 사실은 지금 담배 연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게 되는 담배 연기라는 것 자체가 먼지를 의미하는 건데 일반인들은 마치 담배는 먼지하고 다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선 첫 번째의 문제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담배 연기는 입자상 물질이나 가스상 물질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안에 측정되어진 물질 중에는 약 한 60여 가지의 발암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고 화학 물질 종류로만도 한 4천여 가지 이상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아주 종합적인 가장 나쁜 발암 물질 덩어리가 담배 연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담배가 단지 흡연 욕구에 의해서 니코틴이라는 정도의 물질만이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니코틴 등의 물질들이 일반인들한테 미치는 피해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만 담배를 제조하는 회사 입장에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줄이면 그만큼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중독성이 있는 물질들을 단지 담배 성분이 아니라 그 이외의 물질들을 많이 담배 안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중 한 가지로 밝혀진 물질 중에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는 주로 이제 혈중 암모니아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급격한 불안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보니까 담배 안에 들어가 있는 암모니아가 그 흡연을 통해서 혈중 농도를 급격히 높여놨다가 한 20-30분이 지나면 급격히 이 암모니아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한 불안 증상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암모니아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흡연을 재차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부각시킬 만큼 담배는 중독성을 강조한 물질이고 건강 피해는 이미 뭐 폐암 등 전체 암하고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조심을 하고 회피해야 될 첫 번째의 대상이 바로 흡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이 이제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2의 마약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근절해야 할 물질인데 아직은 일부 흡연자들은 기호식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실내 공기 오염물질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다양한 우리가 직업에 따라서 생활 공간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있죠. 특히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또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하루에 거의 3분의 1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학교 교실에서의 실내 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대통령도 작년에 이제 학교에 가서 학교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실 미세먼지의 실태라든가 영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2017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업무 지시 2호로 양천의 초등학교에 가서 각 아이들한테 이제 미래 세대와의 약속을 하시면서 첫 번째 모든 교실에 먼지를 측정을 해주겠다. 두 번째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놓아주겠다. 세 번째는 모든 학교에 그 먼지로부터 피해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오셨고 그 일이 현재까지도 정확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 이유는 사실은 먼지를 측정하는 것 자체의 속성은 근거리별로 굉장한 차이들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한두 부분을 측정을 하는 걸 갖고 대표값으로 쓰기 곤란하다는 것과 데이터도 모을 수 없는 굉장히 좀 조악한 장비들을 당시에 각 교실에다 집어넣으려는 의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또 공기청정기 역시도 공기에 있는 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학교와 같이 공간이 큰 곳, 즉 천정고가 높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공간은 사실 공기청정기가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먼지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이해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당장의 적용성에 대한 것들이 한계가 있었고 실내 체육관을 지어주는 일들은 사실은 실내 공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체육관은 그냥 바깥의 먼지 상태가 나쁘면 오히려 실내 체육관이 훨씬 더 공기가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냥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지어주겠다는 의미로밖에는 당시에는 판단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과학적인 입증 과정을 통해서 현재 상태로 개선되어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황으로 지금 한 2-3년 동안 발전이 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사 공기청정기도 한 실내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한 60-70% 정도를 10분 내에 줄일 수 있는 장치로 조금 개선이 되어졌고 실내 체육관 역시도 여러 가지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포함이 되어져서 실내 상태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이 이제사 조금 어느 정도 좀 적용 가능한 수준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의 교실들은 학교의 위치가 저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도로하고 인접해 있다거나 공단 지역에 있다거나 인구 밀집도가 높고 에너지 사용이 많이 되는 주변에 오염원이 있는 곳에 학교가 지어져 있으면 자체적으로 실내에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장비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공간은 특히 아이들이 건강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오랜 시간을 학교에 머무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측정되어진 결과로 놓고 봐도 실내 공기질의 상태가 그리 좋은 곳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측정된 결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근거로 한다면 실내 공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장치나 시설들이 앞으로 학교 안에는 속속 들어가야만 현실적으로 좀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따라서 이제 과기부와 교육부가 곧 아마 학교 미세먼지를 개선시키는 사업단도 발족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빨리 좀 더 과학적 근거들을 내놓아서 현재의 학교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활용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미세먼지가 결과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좀 열악하다. 네. 실태상으로 보면 열악하니까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 있어서의 어린이들이라든가 교사들에 있어서의 건강 영향 관련된 무슨 미세먼지로 인해서 뭐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건요, 사실 네. 저기 학교에서 사실은 많이 머무는 거는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많이 머물 수 있는데 초등학교는 사실은 좀 짧게 머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 이외의 시간을 같이 고려해야 되니까 사실 평가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외국 논문을 좀 봤을 때는 많이 보고가 되는 게 이걸로 하나의 어떤 지표를 좀 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결석률이 증가한다든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결석을 하면 크게 혼나기 그렇죠. 때문에 못 하고요. 예.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애들이 졸음이 많이 온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건강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표가 있고, 사실 외국에서도 제가 본 거는 뭐 이렇게 강당에서 일하시는 어떤 조교 선생님이 성면 때문에 폐암 걸렸다는 사례가 하나 딱 있는데 학교 실내 공기질 때문에 막 뭐 암에 걸렸다라든가 굉장히 뭐 위험하다 그런 상황은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 실내 공기질이 이런 민감 집단한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맞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사실 직접적인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알레르기 질환이라든가 좀 가벼운 질환, 근데 학교 공부하는데 집중력,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평가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학교 미세먼지 관리에만 이렇게 총력을 기울여야 하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때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어떤 그 과학적인 측정 자료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에 있어서의 어떤 자각 증상, 호소율이라든가 이런 좀 자료가 확보가 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러니까 학교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측면은 학교라는 곳에 있는 아이들이 아직은 완전한 성숙체가 아니라는데 아마 이제 가장 첫 번째 초점을 맞춰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엔 아직 모든 것들이 굉장히 미숙하거나 덜 성장이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호흡기만 이야기해도 성체 정도의 폐 활량을 확보를 하려면 만 16세가 넘어야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연령까지는 아직 자라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작은 것들을 쓰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이 커지면 그만큼 건강 피해는 몇 배, 몇십 배까지도 발생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학교라는 공간, 그리고 특히 저학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은 좀 더 엄격하게 잘 관리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학부모님들이 특히나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 대한 관리의 원칙이 다른 공간보다는 좀 더 엄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지다 보니까 학교라는 곳이 집중적인 어떤 관리의 대상이 되어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마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학교의 어린아이들 그 밑에 있는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도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감 집단, 그런 또 노인들이 머무는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에 있어서의 미세먼지 실태라든가 또 발생 가능한 건강 영향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국가환경부에서는 사실 다중이용 시설이라는 어떤 그런 곳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통 우리가 민감 시설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포함시킬 수 있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는 요양원도 포함이 되고, 그걸 포함해서 병원도 전부 다 약자들이 이제 생활하는 곳이죠. 거기 중에 특히 이제 학교하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실내 공기질은 약간은 좀 대통령님께서 먼저 좀 언급을 한 것도 있고 공약을 해서 약간 집중화된 건 있는데 이제 이 병원이라든가 산후조리원 이런 것도 좀 더 강화되고 좀 관리가 잘 돼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안에 특히 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나 지지난해 사고도 막 났었죠. 그 안에 미생물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났었고 예, 기본적인 개념은 사실 이런 약자 집단은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같은 농도에 노출이 돼도 영향이 성인보다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집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약간의 법적으로 좀 힘을 좀 가해서라도 집중 관리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그 민감 시설이 사실은 이제 그 학교나 유치원은 교육부라는 아주 명확한 집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또 학교에 대한 통일된 안들을 만들어 나가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민감 시설은 뭐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뭐 이러다 보니까 시설의 종류가 굉장히 좀 다양하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얘기하셨던 산후조리원과 같은 경우를 저도 직접 나가서 측정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있는 공간은 공기청정기조차도 놓을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기저귀 갈고 화학물질을 갖고 계속 닦아주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바람만 일어나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무 조건 없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들을 쓰고 있다거나 또 노인요양시설은 직접 가봤더니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을 갖다는 놓았지만 노인들한테서 나는 특유의 냄새라든가 쓰고 있는 화학물질들 같은 것들 뭐 기저귀나 여러 가지의 물질들로부터 발생되는 냄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안에서 장치를 통해서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24시간 창문들을 수시로 열고 살다 보니까 주변 시설과의 관계라든가 주변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염들의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실내 공기질이 관리되는 등등으로 다양한 시설이라는 특성과 그 각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속성이나 관리하는 데 한계점들이 굉장히 뚜렷이 있는 시설들이 민감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환경부가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엄격한 기준이나 엄격한 잣대를 대지 않으면 실내 공기로부터 받게 되는 민감군들의 건강 영향은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많이 보여지는 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깊숙이 좀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용 시설에 있어서의 시설별로 이제 또 물질별로 우리가 관리를 위해서 이제 기준이라는 것이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다중이용 시설에 있어서의 어떤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이라는 것이 뭐 오래전에 정해졌었는데 지금 이제 특히 미세먼지의 기준만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은 실내 미세먼지의 기준하고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세계보건기구는 지금 실내에 대한 기준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요. 세계보건기구는 바깥 공기나 안의 공기나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바깥 공기의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기본적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경우는 크기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PM10과 2.5를 약 한 2배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PM10 안에 2.5가 한 절반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감안을 해서 PM2.5를 연간 20 그리고 PM10을 10 정도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에 대한 기준을 만들게 됐던 근거고 그 수준 정도에서는 건강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역학적인 근거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강화가 되어지겠습니다만 PM10을 앞으로 75, PM2.5를 35까지 강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수준은 WHO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느슨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 공기도 현재 충분히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실내에서 먼지나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관리되는 현재의 수준은 굉장히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따라서 현재 뭐 지하 공간이라든가 혹은 또 의료 공간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등이 바깥 공기로부터 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조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먼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좀 느슨하게 현재 기준이 책정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러나 실내 기준은 지금 뭐 사회를 보시는 우리 김윤신 교수님이 제안을 하셔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법적 기준을 만든 나라이고,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해서 대만이 현재 이제 두 번째 기준을 갖고 있고, 일본은 빌딩에 대한 관리 기준 정도를 갖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법적 기준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3나라밖에는 현재 없는 정도이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협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쫓아가는 정도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실내 공간을 관리하기 시작한 첫 번째의 국가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오래전에 한 일이지만은 우리도 자랑스럽게 이걸 밀고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초미세먼지 기준은 최근에 설정이 됐죠. 예. 지금 이제 초미세먼지 그 기준이 설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앞으로 좀 그 각 시설별로 좀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아니, 뭐 아까 말씀하신 거에 좀 추가를 한다 그러면요. 사실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왜 사실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갖고 있는 기준은 가장 강력하거든요. 거기는 사람에 대한 것만 먼저 평가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왜 기준이 없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사람은 실내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밖에 있는 사람하고 실내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 기준이 다른가에 대한 걸 항상 물어보는 거죠, 사실. 근데 저 말씀하신 것 중에 딱 하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실내 기준이 사실은 대기 기준보다 더 약하죠. 그러니까 약하다는 말은 농도가 느슨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내는 더 안전한 거냐, 아니면 뭐 밖에는 더 위험한 거냐, 그렇게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실내가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에다가 실내에서 발생되는 걸 더하다 보니까 실제 농도가 좀 높은 편이고, 바깥에 비해서. 사실 법을 무조건 정했다 그래가지고 이 제용을 지키지도 못한다 그러면 사실 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죠.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7월부터 사실 다음 달입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 PM2.5가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다중이용 시설하고 의료기관에서 기준도 훨씬 강화가 됩니다. 이제 강화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말인데, 사실 이 기준조차도 현재는 대기환경 기준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약하다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또 이것도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그 권고 기준이죠. 권고 기준도 설정이 돼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행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준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그 기술적으로 우리 공간에 있어서의 공기 오염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환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발생원, 오염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아예 없애는, 제거하거나 뭐 좀 변형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또 이제 우리가 공기청정을 이제 시스템화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공간에 있어서의 뭐 학교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지만은 공기청정기라든가 환기순환기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최근에 사회적으로 아주 뭐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뭐 우리 가정 내에서 그 공기청정기 사용이 부쩍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공기청정기라든가 환기순환기, 또 이게 뭐 일부 사람들은 뭐 맞다, 틀리다, 또 뭐 혼용해서 써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휘부터 일단 통일시키는 작업들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는데 기계식 환기 설비, 그다음에 공기청정 설비로 아마 통일을 할 것 같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공기청정 장치라고 아마 정의를 하기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고요. 먼저 기계식 환기 설비는 그러니까 환기를 하여서 우리가 공조장치와 같은 것들에 필터를 통한 공기를 집어넣어주는 장치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던 게, 학교의 실 사례로는 모 교육청에서는 주로 기계 환기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공기를 개선시키는 장치로서 적용을 시켜왔는데,
제품마다 편차가 좀 상당히 심했다라는 문제점이나 혹은 원래 얘기했던 만큼의 성능이 안 나타나더라는 두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얘기했던 문제점 중에 한 가지로는 이 그 현재 기계 환기 설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치마다 효과에 대한 부분이나 표준화되지 못한 제품의 한계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들이고 반면에 우리가 공기청정기라고 표현하는 공기청정 설비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17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에서의 공기청정기가 왜 효과적이지 못했느냐 하면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들은 현재 바닥 평수에 근간을 해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같은 곳은 일단 천정고가 일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제실 인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바닥 평수에 맞는 제품들을 갖고는 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져서 여러 가지의 실험이나 여러 가지 보완된 일들을 해보았더니 최소 바닥 평수의 1.5배 이상은 돼야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좀 입증이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해놓아야 될 것들은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단지 먼지를 줄이는 집진 효율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일부 그 활성탄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악취를 어느 정도 좀 제어하는 기능은 있지만 악취는 극히 제한적인 활성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거시키는 기능들이 굉장히 유한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 쓰시면 공기청정기 역시도 만능이 아니고 공기를 완전히 개선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역시 환기와 같은 것들을 항상 병행한 상태에서 이러한 제품들이 사용이 되어져야만 우리 건강에 좀 더 원하는 결과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의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호 회장님이 기업이 듣기 싫어를 많이 하셔서 이제 저 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교육청마다 다 문제가 막 있어갖고 이제 회의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측정을 한번 해보니까 그때 아시는 거긴 하겠지만 공기청정기만 있고 학생들이 문을 닫아놓으면 먼지 농도는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 네,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환기가 안 되니까 사실 학생들이 느끼는 거는 먼지가 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환기가 안 되니까 뭐 우리가 표현하고 깨끗한 공기가 밖에서 안 들어올 수도 있다 보니까 애들은 공기가 더 안 좋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모염도는 떨어졌는데 학생들이 느끼는 거는 더 깝깝하고 터덥한 느낌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공조기라는 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실내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내 환경, 우리가 생활 환경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모두가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최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실내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서 두 분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시청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내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형태는 대부분 이제 공기를 채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큰 덩어리들은 대부분 바닥에 있거나 아니면 정전기력에 의해서 벽면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책과 같은 데 달라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먼지 등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첫 번째의 원칙은 실내에 존재하고 있는 먼지나 오염 발생 원인들을 최소화시키는 것들인데 이 제일 좋은 효과는 결국 청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되어지지 않은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를 켜면 일시적으로는 오히려 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도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는데 벽면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바닥에 있던 먼지들이 재부여하지 않도록 하려면 청소를 통해서 먼지들을 최단으로 없애준 상태에서 실내 공기를 좀 더 깨끗하게 만드는 일들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건국대 그 김조총 교수님 팀에서 측정을 한 결과들을 보면 결국은 청소 방식에 따라서도 먼지들이 제거되는 율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가장 효과가 좋으면서도 빨리 공기 중에 먼지를 없애는 방법은 결국 이제 밀대를 이용해서 물 청소라는 경우들이 가장 먼지를 실내에서 제거시키는데 효과적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 진공청소기나 이런 것들만을 믿지 마시고 가능하면 물청소와 같은 것들을 병행해서 실내에서 먼지 등의 오염물질들을 최단으로 좀 없애는 일들을 많이 해주신 상태에서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부가적인 부분들을 병행을 해야만 좀 더 효과적으로 실내 공기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첫 번째가 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실내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일, 예를 들어 조리를 했다거나 흡연을 했다거나 청소를 했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많이 뛰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무조건 바깥 공기랑 교류를 시켜주시는 것들을 일단은 습관으로 들이시되 바깥 공기가 아주 나쁠 때는 가능한 그 시간대는 좀 피해서 환기를 수시로 여러 차례 해주시는 것이 그래도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 교수님은? 네, 저는 사실 뭐 말씀하신 게 다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그냥 다른 측면에서 보통 이제 실내 공기를 좀 저 포괄해 갖고 노출 평가 개념에서 보면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시는 것처럼 황사 기간 동안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말은 실내가 그래도 깨끗하다는 의미고 그럴 때 밖에 나가는 게 좀 안 좋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출퇴근 때는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받다 보니까 대기 오염도가 더 안 좋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실내가 그때는 더 좋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머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미세먼지 노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세먼지 제대로 알고 해결합시다의 세 번째 시간으로 실내 미세먼지의 건강 피해와 예방책에 대해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내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집안에서부터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슈 진단 플러스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오니 더욱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